예,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제 2학기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워밍업 정도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 신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이 교과서 261페이지까지 우리가 교과서를 나왔고요.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262페이지에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이고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서 세계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세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텐데, 교과서는 개발도상국과 그 다음에 선진국의 인구 문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구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과잉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과잉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디에 더 많이 있더라? 그렇죠. 대도시에 인구가 더 많이 있더라. 그래서 대도시 인구 과밀 문제,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인구 과잉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교과서 2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의 합계 출산율과 기아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단계 구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색상을 단계별로 색상을 달리하는 것을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데, 6 이상은 진한 보라, 그죠? 그 다음 2 미만은 연한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 미만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요 나라 하나 빼고는 없고요. 대다수가 여기 한 3에서 5, 대다수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3에서 6 정도 사이에 출산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아 비율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짙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아 인구 비율이 많은데, 이러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역들 아프리카의 이제 대다수의 국가들이죠. 그죠? 거기에서 보면은 기아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인구 과잉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일단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감소를 하더라.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의료기술과 관련이 있겠죠. 의료기술 수준이 향상되어서 사망률이 빨리 감소하고, 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뭡니까? 출생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생자 수는 많고 사망자 수는 또 적으니까 그 차이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영향은 뭐냐? 자, 식량 및 자원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식량하고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죠? 과잉이라고 표현했었죠.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우리 지도에서 살펴봤듯이 기아의 비율이라든지 빈곤의 비율도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업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대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이 개발도상국들도 이제는 뭐합니까? 개발이 시작되죠. 그죠? 즉 산업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산업화에 따라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촌향도 현상. 촌락을 떠나고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도 일자리가 또 뭡니까? 산업이 발달해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도시에만 인구 과밀 문제가 나타나더라. 따라서 대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주택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도 부족할 수 있죠. 또 이거 이외에 뭐 교과서는 적혀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범죄의 발생 비율도 높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뭐 오염이 되게 심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진국의 주요 인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선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자, 첫 번째,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똑같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니까. 두 번째,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 자, 저출산 문제. 출산율이 매우 낮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앞에 단원에서 2018년도입니까? 2016년도 기준이었나? 2016년도 기준으로 1.23명 우리나라가, 그죠? 지금은 0.84명까지 떨어졌죠. 그 원인은 뭐 있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성들도 이제는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죠?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뭐 거의 전업주부의 역할을 많이 했었지만 선진국 마찬가지겠죠. 이제 사회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놓는 문제가, 이제 아이를 놓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사회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출산에 대해서 생각이 또 변화하더라. 꼭 결혼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출산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애를 키우는데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만 해도 뭐 수억씩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초혼의 연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35세쯤 되어야, 35에서 36, 37세 정도 되어야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3에서 한 35세 그 정도까지 초혼 연령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 자,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되더라. 아무래도 아이를 적게 놓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자라게 돼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뭐하더라?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뭐가 부족해더라? 노동력이 부족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잠재 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교과서 263페이지 보게 되면 요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죠? 요 이제 잠재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뭐 텍스트를 잠깐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2015년에서 2018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3.0에서 3.2로 추산을 했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잠재 성장률은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재 성장률은 뭐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죠? 책에 적혀 있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가를 변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우리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 요소는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일반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건데, 생산 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력,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지식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토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 자본은 늘어날 수는 있죠. 그죠?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자본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자본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자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얘는 변동폭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건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뭐냐? 자, 노동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은 결국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두 개의 변동폭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노동력이 줄어들면 뭡니까? 그럼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에는 3.0으로 생각을 했는데 3.0이었는데 그 이후의 수치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절반가량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으로 뭐에 있더라?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화 진행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지목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소비도 감소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소비 감소하게 되면 역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고 또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잘 안 보이죠, 펜이? 이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돌게 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령화 문제입니다. 자, 고령화는 당연히 의학 발달이죠. 의학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더라?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 우리나라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이제 87세쯤 될 거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82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평균이죠. 오래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노년부양비가 증가하더라. 자, 노년부양비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뭐였죠? 노년층을 전체 노년층의 인구, 그러니까 청장년층에 대한 인구, 청장년층의 인구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노년 부양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년층에 대한 청장년층의 인구가 노년 부양비가 된다라는 건데,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죠. 청장년층에 대한 노년층의 인구가 이제 노년 부양비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청장년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숫자는 커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 어떤 거 있습니까? 병원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여러 사회보장 보험료 등이 있겠죠. 또 먹고 살게끔 해야 되니까 또 연금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젊은 층에. 그래서 뭐가 나타나더라?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밑에 그 그래프라고 보게 되면 자,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2014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OECD 평균은 3.74명이죠. 나머지도 뭐 4, 3, 2, 3 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2036년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죠? 일본 1.5, 독일 1.6, 미국 2.58. 그다음 우리 한국도 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2명당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부양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진국의 주요 인구 문제는 이렇게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우리 책 아래쪽에 263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는 인구 피라미드가 나와 있는데, 자, 1960년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죠?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형태죠. 근데 2015년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방추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추형. 종형이 되려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 그러니까 출산율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마땅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그죠? 어디가 많더라? 노년층은 매우 많고 밑으로 오면 올수록 다 줄어드는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자, 총부양비는 뭐였습니까? 청장년층에 대해서 부양돼야 되는 사람들, 그죠?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합쳐서
누가 먹여 살려야 돼? 청장년층이 먹여 살려야 되죠. 곱하기 101개 총부양비인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줄어들죠. 그죠? 근데 얘는 늘어나죠.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크죠. 그죠? 청장년층 줄어들었죠. 그럼 전체적인 숫자는 뭐 하더라? 증가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비용.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겠죠. 또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눠봤고요. 자, 2학기 때 전화 온 친구들도 있죠. 그죠? 그 내셔널 지리그래픽 구독해주고요. 또 다른 친구들에게 또 알려주기도 해야 되겠죠. 영상이 올라오면. 그래서 구독, 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